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아이고 네. 정말 속도 내야겠네요. 네. 예. 포르노인데요. 사실 포르노는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존재해 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포르노는 일본, 미국, 유럽 같은 데서 밀반입된 것들, 뭐 실제로 뭐 이렇게 밀수가 오는 건 아니고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밀수를 했었어요. 비디오? 네, 비디오 시절에. 그래가지고 뭐 청계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이제 주말에 청계천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게 오더니 야 이태리째 있어 이태리째 이러는 거야. 뭐 사진 않았다고 하는데 그랬던 방식에서 이제 뭐 나중에 CD로 구워 팔던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그냥 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다운받거나 아니면 이제 다운도 안 받고 스트리밍으로 보거나 하는 게 대세가 됐죠. OECD 국가만 놓고 보면은요 대부분의 나라가 아동 포르노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포르노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만 불법인 거네요. 네, 한국만 불법이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포르노가 아니라 AV다, 어덜트 비디오라고 해서 그 성기 부위에 모자이크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배포용을 만들고 있지만 뭐 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광대역 통신망의 보급 이후에 인터넷 포르노의 시대가 열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20에서 30% 정도가 포르노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예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저희가 엽기 문화라고 했던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어떤 그 인터넷 막 생겼을 때에 그때 돌았던 영상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진짜 아동 포르노 하고 그다음에 스노프 필름 그다음에 그때 그 무슨 아까 말했던 그 무슨 양 비디오 이런 거 말고서도 유행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노란 국물이라고 했던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종류의 포르노예요. 어떤 종류의 도저히 포르노.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는 동영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던 때였는데 그때는 되게 정말 규제를 못하니까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규제를 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차단한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이제 warning.or.kr이라는 그 이건 불법 사이트로 접속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뜨는데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고요. 그거는 그래서 원천적인 차단은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터넷 상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법인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르노가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사적인 관계나 금전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상당수는 사실은 범죄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뭐 유명인과 청소년의 몰카 파동 이후에 몰카가 사실은 사회적 뭘로 막 떠오르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숙박업소나 공중화장실 같은데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뭐 그거를 영상을 어디 올린다든지 아니면 돈 받고 판다든지 하는 것도 많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 그냥 자기가 올리는 종류의 포르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웹캠 같은 거 통해서 음란 채팅을 하거나 요즘에 그냥 스마트폰 영상통화 같은 걸로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간의 거래 뭐 돈을 그러니까 뭐 문화상품권을 주면 뭐 내 무슨 영상을 준다 이래가지고 트위터나 이런 데 가면 막 계정 파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SNS 같은 데 어쨌든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아동 포르노 생산국의 6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생산은 대체로 직접 촬영인 것 같아요. 네, 뭐, 본인이 뭐 그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뭐 트래피킹을 통해서 강제로 찍는다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직접 촬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이런 지점인 건데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유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계기가 예컨대 오양 비디오 라든지 빨간 마오라 같은 사제 포르노들이거나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하긴 하는데 리벤지 포르노 몰카 같은 것들이 유통이 되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 인터넷이라는 걸 시작하는 이런 식의 계기랑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 엄청난 유저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성 혐오적인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을 통한 그런 영상의 배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안이 사실 마련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그 구글에서 검색되는 그런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주는 그 서비스 그런 기능을 이제 그제서야 만들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신종 범죄라서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예, 그래서 좀 아직은 처벌이 곤란한 그런 거고 많은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확실한 규제안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일반인들의 섹스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리벤지 포르노 혹은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제 뭐 주로 헤어진 남성들이 그 사귀는 과정에서 찍었던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던지 아니면 뭐 그 디바이스의 분실이나 수리 과정에서 이제 유출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련 처벌 규정과 피해자 구제책 같은 게 굉장히 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참 곤란한 게 그런 건데 한번 퍼지면 그거를 막을 수가 없고 지울 수도 없고 누구의 컴퓨터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참 곤란한 지점인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동영상을 찾아서 지우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라고 들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권력이 이거를 제대로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아웃 이라는 운동을 하는 단체가 생겨가지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신고받거나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랑 같이. 그렇게 접수된 건들이 좀 있나요? 예, 보니까 꽤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제가 주소를 알아왔으면 좋을 텐데 이제 후원 회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단체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도 만들려고 하고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꽤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꽤 되는 숫자는 그나마 알고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니까 뭐 셀 수 없이 범죄는 횡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저는 활동가분들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력의 영상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사적인 단체인 거잖아요. 이렇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에서 사이버 성범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통심의에서 이제 16년 초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칠 권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하나 내놨는데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였던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지금 사적 구제 말고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뭐 어떤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이고요. 얘기 들을수록 정말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부터 안전한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 가상의 이 디지털에서도
근데 참,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뭐 여가 이런 얘기할 때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로 의도돼서 촬영된 포르노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왜 10대 여성이 자기를 찍어가지고 뭐 오늘은 햄버거 먹었어요 셀카 이렇게 올리면 그거를 이제 어떤 남초 사이트에서 퍼다가 그건 전혀 성적인 이미지가 아닌데 퍼다가 은꼴 사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꼴이 뭐냐면 은근히 꼴리는 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진도 그냥 성적 대상화로 예, 가는 완전히 거예요? 다 그냥 성적인 코드로 이렇게 전환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범죄로 규정하는 입장도 있는 거고요. 좀 고민. 네. 참 그러네요. 모든 네. 이미지의 포르노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SNS에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올리잖아요. 네. 근데 안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음. 위협들이 워낙에 많고 그 사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쓸지 절대 몰라요. 음. 하지만 또 이제 SNS라는 게 되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굉장히 자극하는 공간이고 그렇게 멍석을 깔아줬는데 또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사실은 좀 보안 의식을 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뭐 또 교육의 문제인데 교육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인간의 욕망과 좀 이렇게 그 위협이 상충하는 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르노가 합법이라면 어쨌든 근데 그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법 포르노와 비합법 포르노, 네, 뭐 둘 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런 포르노로서 만들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데 뭔가 이런 사생활 침해나 그런 범죄의 산물인 것 사이에 뒤섞임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포르노라는 건 정말 사실적으로 비범죄와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좀 본보기 삼아서 누구를 잡아놓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그걸 보고 소비하는 것 자체를 다 잡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포르노의 생산과 유포를 한국보다 사실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 방송이나 뭐 불법 공유나 이런 거 일반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문화성에서 그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지시가 있는데 바나나를 야하게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지시를 내렸대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지시인 거네요. 근데 뭐 그 바나나를 야하게 먹는 방송이 많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참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포르노가 굉장히 오랜 논쟁의 대상이니까요. 뭐 이 얘기를 또 시작하면 저희가 네, 뭐 그쵸. 한 시즌을 해야 될 테니까 그냥 네.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중에서도 포르노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조사가 계속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포르노의 생산과 유통을 더 윤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들의 노동 환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제나 강요 혹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뭐랄까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뭐 강간이나 여성 비하적인 내용 연출을 지향하자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즐길 수 있는 포르노를 만들자라는 운동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성공 사례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실험은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포르노에 대해서 관리가 실질적으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성 경험이 없으면서 포르노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인 건데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10대의 성행위 자체가 그냥 원천적인 금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실제의
성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지식을 얻는 것은 다 인터넷에서 누가 뭐 풀어놓은 경험담이나 포르노적인 이미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포르노가 어쨌든 그걸 제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말이지만 이건 과장이고 이것은 실제 섹스와 다른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항상 하지만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들은 포르노를 안 본다 내지는 뭐 그것은 금기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 초등학생의 76%가 이성교제에 찬성한대요.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약 5%의 청소년이 성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아마도 더 되겠죠. 이거는. 예. 근데 평균 시작 연령이 13.2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청소년 중에 예, 평균 시작 연령이 13.2세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하게 섹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엄청난 죄책감을 안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콘돔을 청소년한테 팔 수 있는데 일반형은 파는데 특수형은 안 된대요. 특수형은 청소년 유해 품목이에요. 특수형은 뭐예요? 뭐 네. 이런저런 기능을 가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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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또 그래요? 청소년한테 판매가 가능해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인터넷도 뭐 다 콘돔 파는 쇼핑몰도 전부 다 19금 인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일반형 콘돔을 팔 수는 있는데 뭐 특수형은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이상한 규제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뭐 윤리거리라는 것이 있어서 뭐가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뭐 태학을 당하거나 강제 전학을 당하거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성애자들 경우에도 뭐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거리가 50cm 안으로 들어간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를 계속 하고 있어서 몇 년 전에 이제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사랑은 19금이 아니다 이런 이제 운동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중잣대가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지고 있는 물질성을 띈 존재로서의 10대들에게는 성을 금기시하고 뭐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반면에 뭐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아이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적인 존재로 막 주체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될 수 있는 되게 기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노가 그 이중 기준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중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향유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도덕적인 금기다. 근데 이 기준이 사실은 여성혐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이중적인 태도가.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무슨 단죄하는 듯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함부로 뭐 하더니 뭐 꼴 좋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준엄하게 꾸짖던지 그게 아닐 거면 그냥 조용히 뭐 있던지. 근데 볼 건 다 보고 즐길 건 다 즐긴 다음에 네가 잘못해서 이렇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되게 본인한테 이상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준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그 여성 혐오의 태도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제대로 그러니까 실제 성행위와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루트로 전수받은 성지직들에 의해서 쌓여가는 어떤 강화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험도 없고 성에 대해서 몰라야 되지만 타고나기를 섹시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미션 임파서블이 있나? 어쩌라는 건가 뭐 이런. 네. 근데, 그래서 뭐 싫어하면 불감증이고 좋아하면 발킴증이고 발킴증이고 뭐 이런 식이. 뭐 싫어하면 뭐라고요? 불감증. 불감증. 너는 치료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근데 지금 그 디지털 남성성에서 지금 포르노 앞에서 이제 게임에서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르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떠한 그 성적인 교육이 없이 포르노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이런 것들이 여성 혐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포르노가 불법이냐만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왜곡된 남성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냥 당연히 뭐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게 되겠지. 폭력적이거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뭐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곡된 남성성 뭐 이런 데서 우리 이런 디지털에서의 어떤 이런 포르노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일단은요. 뒤에 커뮤니티 부분에서 나올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이런 종류의 포르노들이 굉장히 유통되는 통로로서 그 남쪽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주는 무슨 이렇게 선물처럼 포르노를 이렇게 막 그런 보내주고 영상을 주고받고 네,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무슨 영상 캡처한 거 하나 올리면 밑에 막 이렇게 저도 보내주세요 이러고 막 이메일 줄줄줄 달리고 이런 거 특히 심야 시간대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성지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뭔가 과학적으로도 틀렸고 실제 경험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그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게 다 보면은 그 원천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포르노랑 어떤 그 성매매에서의 섹스 경험이랑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쨌든 뭐랄까요. 그러니까 포르노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어떤 성행위의 어떤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자기 성적 환상이나 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행위에 대해서 뭐 일단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만족도 못하고 덩달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뭐 자신을 뭐 책망하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안 좋은 방향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네. 만들어지고 그쵸. 여성의 노는 예스라든지 뭐 함부로 대해야 좋아한다든지 네. 이런 식의 그런 것들도 네. 다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예,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러면 대항 포르노를 만들어야 되나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건 포르노라고 네. 말하기 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상호 노력해야 네네네. 되는 건지. 유럽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포르노를 보느니 애들한테 일반인 섹스 동영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제대로 찍은 정식으로 찍은 그래서 실제 섹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그거는 어떤 그 봐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봐야서 알나요? 이렇게 상호 존중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대안은 일단 오늘은 스킵하는 걸로 네,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인터넷 네. 커뮤니티인데요. 뭐 앞서서 몇 번 계속 등장했으니까요. 간략하게 얘기해도 예, 될까요? 반메갈 동맹이라는 게 이제 2016년에 있었던 거죠. 10대부터 40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근데 사실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쟁터 같이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악화가 양화를 꾸준히 구축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실의 제약을 피해서 이제 가상 공간으로 넘어왔는데 현실의 침범, 현실 원칙으로부터 가상 공간을 지키는 한편 이 가상 공간으로부터 현실로의 침범은 또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이 복잡한 욕망들이 사실은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익명성은 지켜서 나를 보호하되 그 익명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움직임으로 어디를 타격하면 거기에는 또 영향이 가는 방식의 예, 굉장히 편리한 도구잖아요. 그 나는 안에서. 숨겨지고. 네. 근데 그게 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보면 주목 경쟁이 항상 발생해요. 아, 내부에서. 네. 그래서 그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상승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더 세고 더 막 나가는 사람이 이기는 치킨 게임 같은 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더 자극적인 표현을 만들고 혐오와 차별 같은 것들이 이제 욕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예. 그래서 정색하면 지는 거. 예. 정색하고 진지충이 되는 순간 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막 조작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인데 버스 무릎녀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 뻘에 또 여야. 네, 수많은 여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아버지 뻘에 버스 운전기사를 무릎 꿇려놓고 서 있는 팔짱 끼고 서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 한 장이 올라온 거예요. 그 사진 올린 사람이 뭐 이런 뭐 싸가지 없는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을 향해서 엄청난 공격과 비난이 막 쏟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언론이 가서 좀 취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는 그 찍은 건 맞는데 그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제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멈춰가지고 승객들이 발이 묶였는데 그 버스 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그 앞에 있는 여성이 그냥 팔짱을 끼고 서 있었는데 그걸 한 프레임에 담은 거예요. 마치 그 여자가 무릎을 꿀린 것처럼 홀로 무릎을 꿇린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뭐 조작인 게 드러났더니 뭐 재밌으면 됐지 뭐 어떠냐라고 올린 사람은 또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아까 주목 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실 공간에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점 없어졌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 좋아요나 뭐 관심글로 저장이 되거나 RT가 되거나 이런 식의 주목을 끄는 게 일종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재미가 되기도 하고 중독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것들 모은 것이 현실 사회에서 스스로 셀럽으로 거듭나게 되는 뭐 트위터 셀럽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원이 되기도 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런 식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온갖 종류의 여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조작이 되게 많이 됐고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여전히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등 사건 있었잖아요. 어떤 일베에서 활동하는 한 유저가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들고 오늘 친구 먹었다 이렇게 하는 사진인데 그 친구를 먹었다라는 말이 이제 세월호가 아직 인양이 안 됐고 거기에 뭐 건져내지 못한 시신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생선 물고기들이 다니면서 그걸 먹었고 이 물고기를 갖고 와서 오뎅을 만들었으니 나는 오늘 친구를 먹은 거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스토리를 짜서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 밝혀진 바로는 이 사람이 심지어 단원고 학생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주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주목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단원고 교복을 구해서 입어서 사진을 찍는 엄청난 연출이 들어간 사진. 근데 그걸 해내는 그렇게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이제 일베로로 가고 싶은 이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최 선생님 말씀하셨었던 포르노적 이미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것도 뭐 DC도 그렇고 일베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 외부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뭐 내가 의사건 변호사건 아니면 뭐 삼성 아들이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사실은 권위라든지 뭐 인기를 끌 수 있는 방식은 그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짤이라고 얘기하는 떡밥을 던지는 아니면 정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흥미로운 컨텐츠를 던지는 사람이 사실 거기서 짱을 먹는 구조인 거고 그랬을 때에 이 짱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게 여성 혐오거나 뭐 소수자 혐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고 특히나 포르노적인 이미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성화된 유저들이 여성의 포르노적인 이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의 상징 자본을 쌓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분석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여성은 그냥 포르노 이미지인 거죠. 거래되는. 그렇죠. 거래되는 포르노 이미지. 재밌는 건 어쨌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재미라는 게 굉장히 중독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그 잉여사회라는 책에서 자경단과 십자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존재들이 인터넷상에서 계속 활약을 하는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 중에 이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건 약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도 제일 크고 그다음에 보복당할 위협도 제일 적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15년 동안 시달렸던 여성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 보복을 해주겠다. 네, 메겔 초기에 야 우리는 10년치 장작이 쌓여 있다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활활활. 네. 땔감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메갈리아 이후에 또 재밌는 건 이 온라인 여성 혐오상의 공기가 조금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은 그 메겔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게 정말 역시 그거였어요. 그 평균 성기 크기. 진짜 네.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거 아니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 저기 뭐지 아가씨에서 자지라도 지키고 죽어서 다행이다. 네네. 라는 그 자의식에 대해서 그게 나왔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고 그래서 작지 않아라는 네. 반발. 메갈리아의 그 사실은 그 엠블렘도 그거였잖아요. 그 6cm. 작다. 음.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여자들도 남자를 아프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반메갈 동맹의 원천이 그런 이 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제 아프구나. 쟤네가 우리를 때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는 못하게 밟아버리자 였던 거죠. 굉장히 어떤 선멸전 같은 양식으로 좀 선멸전. 네. 말도 섬뜩해. 네. 그러니까. 전환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성공한 거죠. 메갈, 니콜, 여자 일배. 그러므로 뭐 들어볼 필요도 없이 사회악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장착하는 데에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성공을 했어요. 뭐 이미 가지고 있던 편견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메갈이 등장했을 때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메갈 여성 일배 그러니까 메태지들만 잡으면 돼가 가능해서 그러니까 좀 덜 지금처럼 본격 선멸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메갈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잘 관심이 없었던 여성 대중이 전면적으로 이제 다 페미니스트로서 그렇죠. 자각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성 젠더를 자각하는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남성들, 그러니까 반메갈 전선이라고 하는 그 진영이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누굴 밟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커뮤니티는 또 막상 없고 메갈은 없어진 상황이 어디에 공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공격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괜히 뭐 트위터에 와가지고 깔짝대는데 트위터에서 뭐 조류돌림 당하고 뭐 자기네들 그래서 본진에서 계속해서 뭐 그런 거 찾아다 기로 올려가지고 올리고 낄낄거리고 뭐 그러고 있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거나 메갈을 통해서 이제 자각이 생긴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남성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누리앱도 초창기에 메갈 이후에 초창기 분위기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중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왔을 거에 밑에 괜히 댓글 달아가지고 논쟁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뭐 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게 뭔가 잘못이다라는 걸 굉장히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약간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과격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제 좀 그래서 더 과격해진다. 명현 효과 같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참. 이제 좀 재밌는 연구소 보고서를 하나 찾았는데요. 네. 그 남성 삶에 관한 기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소고 이제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뭐 이런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조사를 막 해본 건데요. 그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자 남성의 54.2% 그리고 여성의 24.1%가 그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표현에 공감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인 거죠. 그리고 여성 혐오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성가족부가 1위였고 그다음에 남성의 의존에 사치를 일삼는 여성 이른바 김치녀 된장녀가 2위 그다음에 뭐 여성단체 페미니스트 때문이라는 게 3위 뭐 근데 우리 때문이야. 네, 뭐 셋 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회에 어떤 그런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원인이 헛다리일 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정말 좀 웃겼던 게요. 그 남자의 의존에 사치하는 여성을 만날 가능성이 제일 낮은 게 어쨌든 청소년층이잖아요. 근데 이 청소년층에서 해당 원인을 지목한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남자의 의존에 사치하는 여성들 때문에 여성을 혐오한다.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대체 어떻게 그 남성의 의존에서 사치하는 여성을 만난 걸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문방구에서 뭐 자기 이름 걸고 뭐를 샀는지 뭐 뭔지 뭐 네. 더치페이를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미디어하고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어떤 이야기들을 통한 이미지들이 일으킨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존재하는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를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드물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진짜 뭐 사돈의 팔촌의 옆집 사람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꼭 한 명씩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드라마의 항상 메인 빌런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인터넷에 가면은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체 어디서 이렇게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 경험담으로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차였는데 뭐. 그렇죠. 근데 자기 경험도 아닌 경우가 많고 뭐 아는 형, 아는 동생, 뭐 아는 내 친동생의 친구 누구 뭐 이런 식인데 이야기도. 근데 내용도 보면 사실은 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샤넬백이 100만 원이라거나 뭐 100만 원 아닌 거죠. 네. 더 비싼가요? 잘 몰라. 잘 모르. 관심이 없어 일단. 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벨트라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예를 들면. 네. 하여튼 그런 부정확한 정보들에 근거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 주제면 그거에 체크를 좀 해볼 텐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치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 그 나쁜 인상이. 또 웃긴 게 그래서 남녀별 유형 집단을 쭉 늘어놓고 가장 이제 누가 싫으냐, 누가 부정적이냐 이렇게 했는데 1등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 여자예요. 그게 5점이 가장 부정적인데 그중에 4.29예요. 그 다음에 2위가 시부모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여자 4.04. 그 다음에 술값, 게임 등에 과소비하는 남자가 4.02. 특히 이제 1위의 경우에는 웃긴 게 여성들도 높은 수준의 부정평가를 내렸어요. 데이트 비용을 거의 내지 않는 여자가 싫다는 게. 네. 근데 이게 그럼 웃긴 게 여자들이 누가 안 내고 있는 걸까요? 그쵸? 누가 안 내는 걸까요, 대체? 여자들도 싫어하고 남자들도 싫어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사치를 많이 하고 그 많은 남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라져서 그런 전설적인 궤도 같은 네, 인물이 어딘가에 있다는 건데 누굴까? 너무 궁금하네요. 근데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조사자 특성을 보는데 응답자 특성 중에 삶의 만족도, 자존감, 외모 자존감을 체크했을 때 이제 여성 혐오가 강하고 성평등 의식이 낮고 성역할 갈등이 큰 남성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낮았어요. 만족도도 낮고 자존감도 낮고.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 혐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층이 어떤 사회적 유저층이 아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가난한 무슨 뭐 하층 계급 남성은 아니긴 한데 어떤 종류의 상대적 박탈감들에 시달리고 있는 뭐 중간층 남성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저는 뭐 제가 강남일배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한 사회적 엘리트층에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저희 딸의 얘기를 들어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나. 예,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봤거든요. 이제 제가 젊은 20대 초반 청년들을 저도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멀쩡해 보이고 뭐 생긴 것도 멀쩡하고 다른 데서는 의식이 다 멀쩡하대요. 네, 집도 잘 살고 네, 뭐 걔는 다른 데서 의식이 멀쩡하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다 멀쩡하고 사회적으로 나름 갖출 거 다 갖춘 애인데 입만 열면 계속 그런 여성에 대한 혐오적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같이 뉴스를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뭐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문제를 교육이나 계층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기층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한국 사회의 혐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퉁쳐서 꼬리 자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 혐오는 그런 식의 계급에 어떤 계급에 국한된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현상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몰락했을 수는 있는데 전체 사회로 봤을 때는 무슨 완전 하층 계급이나 그런 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 백인 남성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는 과거의 영광이지 현재 사회에서 나보다 더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아닌 거예요. 네. 문득 샤이 여혐러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정도는 알지만 내면화된 여혐은 못 벗어 던지는 샤이 여혐러. 사실은 이제 매갈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뭐랄까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맞아. 결집 같은 것들이 좀 상당 부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라면 조용히 있을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여혐 발언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뭐 막 그런 어떤 액션까지도 같이 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좀 양쪽 다 뭔가 어웨이크의 효과가 있었던 지점이 그렇게 있는 거죠. 생각하면 드러난 거죠. 그 네. 물 밑에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하는 게임 유저와 일배와 시사인 절독한 사람들은 다 약간씩 성격이 다를 텐데 시사인 절독층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사인을 보고 있던 남성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여혐을 전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게 넥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넥슨 이전에 메갈리아에 관심을 가진 남자 청소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메갈 얘기를 애들이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이제 그 이슈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동안에 숨겨왔던 나의 그런 마음을 팍 펼쳐놓이는 이런 슬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했었거든요. 메갈이 한참 이제 화제가 되고 논객들 사이에 찬 메갈, 반 메갈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이 막 오고 가고 할 때 메갈을 여자 일배라고 되게 쉽게 퉁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늘 언제나 사회 정의였거든요. 공론장을 회복해야 된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면 안 된다. 되게 우아한 용어들을 쓰는데 실제로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기울어진 미디어 권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로는 내면화된 여혐이라는 걸 우아한 말로 풀어내기 위해 실제로는 문해력을 포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파버리는 거예요. 싫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이제 너무 완벽한 나머지 그 원본 없는 패러디가 돼버렸는데 근데 왜냐하면 모든 패러디는 원본을 알고 있어야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뭐였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오는 건데 원본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이 사라지고 어떤 그 미러링으로 비틀어 놓은 혐오 발언이 뭔가 진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제 너무 웃겼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낙태 인증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워마드의 어떤 유저가 그냥 이렇게 뭐 피 묻은 뭐 생리대 뭐 그
어쨌든 아마도 뭐 생리혈일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나 이제 그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짜증나서 뭐 이렇게 낙태를 해버렸다 셀프로 뭐 이런 식으로 셀프 낙태 인증샷을 올린 네, 거예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리가 뭔지 낙태가 어떤 과정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농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미지였던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그게 남쪽 커뮤니티들에 퍼져가면서 이 폐륜 집단을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걸 봤을 때 낙태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의 성에 대해 모르고 왜 우리 그때 거리로 나온 월경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오줌처럼 참으면 되는데 왜 유세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교육인가요? 서로의 그러니까 얘기할수록 이게 그 디지털 남성성, 이 디지털에서도 더욱더 왜곡된 남성성, 왜곡된 여성성이 유포되는 게임과 포르노와 남쪽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이렇게 암담해지죠, 이게. 그동안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좋으셨는데 고향대요 우리 고향대요 했는데 이 수많은 근거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근데 이 영역들에 사실은 공통점들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여성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성이 없다 여기는. 그리고 공식 성별은 남자다라는 그게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혹은 어떤 공식적인 루트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야 할 그런 뭐 연함 간의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뭐 그런 젠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 한국 사회에 별로 없어요. 의도적으로 끊어놓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아들을 가진 부모들은 남중남고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맞아요. 네. 공부해서 떨어진다고 네. 밑바닥 깔고 있다고 남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죽는다. 우리 아들 기죽는다 이러면서 남중남고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남녀로 이렇게 학교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지만 뭐 합반이라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이성교제를 그러니까 2013년에만 해도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51%였대요. 그리고 그 1월부터 8월인가 9월까지 한 해 동안 그 학칙으로 처벌받은 학생이 40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그 처벌이 굉장히 세거든요. 정학, 퇴학, 뭐 강제 전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돼야 되는 관계들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미 사회가 그 학업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끊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들이 이런 어떤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그런 뭐 경험과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굉장히 음모론처럼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인 거예요. 제대로 여자를 볼 수가 없어 지금. 게임에서 그 뭐 너무 극대화된 그런 여성에 대한 뭐 재현이나 표현, 그 다음에 포르노, 그 다음에 남쪽 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는 이 이미지, 이 모든 게 정말 이 실체적 진실을 다 맡고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으로서의 여성만 있어요. 그쵸? 한국 사회에. 네. 근데 이게 개개인이 갖는 환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것이죠. 집단적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어떤 남성 우월의 이성의 중심주의, 그다음에 남성 생계부양자를 기반으로 하는 4인 가족 모델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는 어떤 정책의 기본 베이스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장치인 거예요. 이 사실은 환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라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또 과하게 혐오나 이제 이렇게 또 발휘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죠. 사실은 저는 이 기반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될 수가 가장 없어요. 대표적으로 출생률인 거고요. 그럼요. 네. 굉장히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백래시인 거죠. 그러니까 역습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대세를 거스를 만큼의 거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 탈레반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근본주의적인 어떤 말이 씨가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닥쳐오죠. 네, 그런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한국에는 좀 또 약간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한 거잖아요. 그건 그리고 또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종교적 기반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런 기복신앙이긴 한데 또 그렇게 근본주의적인 뭐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막 사회를 휩쓸 수 있는 그런 건 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항에 가깝고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점점 이성의 파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여성 혐오 문제를 이제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게 2011년, 12년 그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미소진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고 이제 여성 혐오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썼는데 그때에 또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처럼 전면화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15년 이후에 전면화되고 지금 그 수많은 이슈를 다 견디고 1년 넘게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니 그대로 끝날 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사회가 진화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과 프로페미니스트들이 치고 나가야 하는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방법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성들이 해왔던 노동이 정말 젠더화된 노동, 그런 뭐 그림자 노동으로서의 돌봄 노동이든 뭐 모성으로서 강요된 노동이든 그런 거나 또는 성애화된 노동 그런 걸로만 여성들을 봐왔던 거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관계, 남녀 간의 어떤 또는 뭐 모든 성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좀 꿈꾸는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저는 뭐가 좀 걱정이 되냐면 올해 대선에서 다시 또 이 남성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구조, 가족구조, 사회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마치 실패한 근대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마냥 또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마냥 그런 아주 짧은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려고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저지시키고 파열시키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노동으로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까. 그게 저한테는 참 올해 여성 노동자회가 또 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드는 건 이건 긴 싸움이다 싶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2015년 정도에는 되게 조바심을 쳤던 것 같고요. 곧 막 없어질 텐데 막 없어지기 전에 더 많이 2016년쯤 됐을 때는 뭐 페미니즘의 이름 정도는 사라져도 의제는 살아남겠다라는 거였다면 2017년 맞이하면서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태선 선생님이 이제 이성의 파업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비혼율이 5%밖에 안 된대요. 네, 엄청 낮죠. 지금 뭐 한국의 여자들 이기적이라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쨌거나 일본은 20%라고 하고 미국은 25%라는데 결혼을 여성이 생각보다 수치가 낮네요. 근데 한국은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파업을 해도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합계 출산율을 보면 그 가임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는 그 젠더 사이드를 통한 어떤
그 여성 인구의 하락, 감소로 때문에 그 가임 여성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우리의 행자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무슨 그거 1억 들었대요. 그 지도 만드는데 정말 아 진짜 우리 주면 우리 좋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한 가지 되게 좀 드는 생각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세 가지 방법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검열하고 법적 처벌하는 거죠. 사법주의적인 건데 이거는 항상 사실은 해법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뭐 그러니까 최저선을 우리가 이것 정도는 최저선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건 진짜 범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사법주의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모든 걸 다 법제화하고 다 법에 의해서 뭔가를. 근데 법은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법의 언어와 우리가 현실의 언어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그거에 판단하는 시스템 자체도 또 어떤 종류의 그 편견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교화인데 근데 말을 안 들잖아요. 안 듣잖아요. 앉혀놓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듣잖아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데 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고 변화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 건데 한 번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디지털 남성성과 여성 혐오의 방점을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암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는 디지털 남성성도 단일하게 규정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쨌든 메갈리안 미러링 이후에 특강이나 이런 걸 가면 소수긴 하지만 명백하게 남성 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목소리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지난번에 발표하셨을 때 관객석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최태섭 선생님 당신도 포르노 보고 게임 그렇게 했고 남쪽 커뮤니티에 상주했는데 왜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이 가능하냐라는 질문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리터러시가 되면서 저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한국에서 강요되는 어떤 남성성을 싫어하는 남자들도 물론 있을 뿐더러 변화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만 해도 조금 느끼는 게 다른 게요. 이제 2013년, 12년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남성들은 많았는데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완벽하게 그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서적인 어떤 모멘텀들까지 이해하는 방식에 혹은 그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좀 이렇게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물론 전체 숫자로 보면은 소수겠지만 네. 어쨌거나 많아졌어요. 어둠이 좀 거쳐가고 있나요? 왜냐 마지막 녹음이어가지고요. 네. 어둠을 살짝 거두면서 끝내는 걸로. 재미있는. 근데 저는 사법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제 혐오 연구 계속 하면서 법 쪽에서 일하시고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법주의 반대였거든요. 처벌은 절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에서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된 이후에 모든 투쟁의 승리와 패배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무기력함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발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이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국정원 게이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수재 게이트로 이루어지는 뭐 김기춘이 한 짓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일정 정도 혐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득권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명백하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사법적인 접근, 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치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로 던져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유 체계를 바꿔가거나 감수성을 키워가는 과정 자체, 그 논의 자체가 저는 사실 정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DJDOC 노래도 그냥 흘려보내면 흘려보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와 거기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논의와 담론들이 실은 정치인 거죠. 그런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쵸. 그런 생각. 을당은 그거를 1년 동안 하지 않았나? 근데 동력이 안 꺼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사건에 따라서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적게 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그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성찰을 하게 되고 그 성찰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쌓여가는 거잖아요. 그 축적되는 그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더 나은 어떤 것들로 훨씬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최장 시간 녹음했는데요. 저희가 오늘 녹음 시작할 때야 오늘은 빨리 끝날 예정이라고 스튜디오에 거짓말을 했는데요. 제로를 했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를 좀 할까요, 이제?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 남성 게스트로서. 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남성 게스트로 나와서 좀 주제 넘은 소리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래도 긴 시간이었지만 되게 즐겁게 대화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 모르는 남성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1년 동안 약 8회에 달하는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주셔서 근데 약간 뭐랄까 어려운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7회 공개방송 빼고 7회 녹음하는 동안 이런저런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디지털 아카이빙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의미였고요. 의들의 당나귀기에서 그런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셔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 녹음하면서 선생님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늘 녹음할 때 지혜 처장님 같이 하셨는데 마지막 녹음 2회를 같이 못해서 되게 서운하고 꼭 인사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그 디지털 남성성에 대해서 살펴본 젠더 돋보기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을당은 또 2017년에도 만나 뵙도록 열심히 노조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